안녕하세요. 청소년 상담사 상급 학습 이론을 맡은 박지만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학습의 개론으로 우리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의 의의는 학습의 일반적 정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란 경험이나 연습의 결과로 발생하고 비교적 영속적, 지속적인 행동 변화를 일컫는 말입니다. 두 번째, 후천적 변화의 과정을 보게 되면 특수한 경험이나 훈련 또는 연습과 같은 외부 자극이나 조건, 환경에 의해 개인이 내적으로 변하는 것을 후천적 변화의 과정이라고 하였습니다. 학습은 학습자들이 정해진 학습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계획적으로 제공된 학습의 조건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제공된 학습의 상황에서 우리가 듣고, 보고, 느끼고, 말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정서적 활동을 모두 포함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습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보게 되면 첫 번째는 우리가 파블로프와 손다이크, 학습은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였고요. 두 번째, 킬러와 코프카는 학습은 통찰에 의한 관계의 발견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스키너는 학습은 강화에 의한 조건화된 과정이다. 어떤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하면 강화하고 행동의 변화 자체를 우리는 학습으로 간주한다라고 이야기하였고, 추론 과정은 필요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럼 학습과 구분 개념을 알아보도록 하면 첫 번째는 우리가 수행인데요. 수행은 우리가 과제나 동작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수행한다고 하죠. 수행이 반복되고 지속되어 비교적 영구적인 변화를 가져왔을 때 학습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성장입니다. 성장은 신체의 크기나 근육의 세기 등의 양적인 증가를 의미하고 있고요. 신체의 변화를 설명할 때 주로 사용이 됩니다. 세 번째는 성숙인데요. 부모로부터 받은 유전인자를 지니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일어나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경험, 훈련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것이고 내적, 유전적 메커니즘에 의해 출현하는 신체적, 심리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발달은 유전적 요인에 의한 변화로서 개인의 외적인 변화를 의미한다고 해서 요거는 이제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문제의 단골 선임입니다. 학습의 범위를 보게 되면 첫 번째로 광의의 학습입니다. 광의의 학습을 살펴보면 경험이 개인의 지식이나 행동의 비교적 지속적인 변화를 이야기할 때 일어나고요. 그 변화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고 의식적일 수도 있고 무의식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광의의 이제 개념을 보게 되면 협의의 학습 개념을 보게 되면 학습자가 정해진 학습 목표를 달성시키려는 상황에 참여하고 의도한 학습 목표를 성취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협의의 학습에 대한 정의는 학습의 주체, 학습의 상황, 행동의 변화 등 일정한 제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수 학습 지도 원리를 보게 되면 어떤 원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첫 번째, 개별화의 원리입니다. 개별화의 원리. 학습자가 지니고 있는 각자의 요구와 능력 등에 부합하는 학습 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회화의 원리를 들 수 있는데 사회화의 원리는 학습 내용을 현실 사회의 사상과 문제를 기반으로 하여 학교에서 경험한 것과 학교 밖에서 경험한 것을 우리가 교류시킵니다. 그래서 사회화 된다고 하잖아요. 뭐 어떤 것들 배워서 인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예의 바른 것들 공동 학습을 통해 협력적 우호적인 학습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다 자발성의 원리인데요. 자발성의 원리는
학습자 자신이 자발적으로 학습에 참여하도록 중점을 둔 우리가 뭐 자기주도 학습, 자발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번째, 통합의 원리입니다. 학습을 종합적인 전체로서 지도하는 것. 우리가 동시 학습의 원리와 같다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적의 원리도 있습니다. 교수 목표가 분명할 때,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목표가 분명할 때 학습자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이번 시간에는 미적분에 대해서 배울 거야. 이번 시간에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배울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할 때 우리 학습자 입장에서 적극적인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교사 입장에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제반 교수 활동이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과학성의 원리인데요. 과학성의 원리는 자연이나 사회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 법칙 등을 적절하게 지도함으로써 학습자의 논리적 사고력을 충분히 발달시키도록 과학적 수준을 이제 높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과학성의 원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직관의 원리라고 하는데 어떤 사물에 대한 개념을 인식시키는 데 있어 언어로 설명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물을 직접 이렇게 이거는 마우스입니다 라고 제시하면서 직접 경험하도록 하는 직관의 원리가 있다라는 것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으로 인한 기대 효과 첫 번째는 우리가 교사의 기대 형성입니다. 교사는 학생이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할지 또는 과제 수행을 얼마나 잘할지 기대를 형성하게 됩니다. 학생에 따라 각각 다른 기대를 형성한 교사는 학생들에게 각각 다르게 이제 대하는 거죠. 이러한 교사의 태도는 학생의 성취 동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교사의 높은 기대를 받은 학생은 높은 성취를 이루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기대 정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높은 성취를 또 이루는 학생들도 좀 있다. 다음으로 교사 자신의 능력과 학생의 학습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다는 교사의 신념도 영향을 미친다고 이야기합니다. 학생의 신체적 매력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으로 교사의 기대가 바뀌지 않아 학생의 성취 수준이 그 기대 수준에 머무는 것을 기대 유지 효과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의 기대 형성이 우리가 아이들이 성취를 좀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신체적 매력도 교사의 기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교사의 신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대 효과라고 이야기하죠. 교사의 학습 기대 효과, 피그말리온 효과, 로젠탈 효과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긍정적인 어떤 기대가 긍정적인 어떤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자기 충족적 애언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괜찮아질 거야. 로젠탈 시험을 통해 피그말리온 효과를 입증했다고 합니다.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 우리가 능률과 결과가 좋아지는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카페에서 공부를 한다든지 도서관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좀 공부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아니면 굉장히 이렇게 어떤 운동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인의 기대나 관심으로 인해서 막 이렇게 응원하고 기대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힘입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교사의 긍정적 기대가 학생의 어떤 긍정적인 자기 충족적 애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와 반대로 골렘 효과라고 있는데요. 골렘 효과는 이제 반대로
피그말리온 효과의 이제 반대인 거죠. 교사의 어떤 부정적인 기대가 실제로 실현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쟤는 계속 저런 아이로 남아있을 거야. 쟤는 문제이기 때문에 쟤가 해결할 수 없어. 쟤는 학습을 좀 싫어해서 학습 능률이 좋아지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골렘 효과가 있다. 교사의 학습의 기대 효과에 따라서 학생들의 어떤 그 학습에 대해서 좋아지는 현상이 이렇게 반대로 나타날 수도 있겠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웩의 성취 목표 지향성이라고 있는데요. 성취 목표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목표 지향성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취 목표 이론이. 목표는 우리가 과제 수행에 주의 집중을 시키고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하게 하는데요.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동기의 속성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효율적인 전략을 세워서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동기의 속성. 목표는 효율적인 전략을 선택하게 하는 동기의 속성이 있다. 숙달 목표 지향성과 수행 목표 지향성을 두 가지 유형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숙달냈다. 숙달 목표를 보게 되면 과제 자체나 개인의 성장을 기준으로 개인의 유능성을 이제 정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수행 목표는 우리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개인의 유능성을 정의하는 우리의 수행평가, 수행과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수행 목표와 숙달 목표의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준 지향 평가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규준 지향 평가는 숙달 목표 지향성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어떤 규준에 대해서 이렇게 정하다 보니까 개인의 성장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는 우리가 좋은 학습자가 지능에 대한 고정신념보다 증가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멈춰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질 수 있다. 타인의 인정보다는 우리가 자기 성장이 동기화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는. 그래서 어떤 외적 보상보다는 학습 과정 그 자체에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과제 숙달되면서 향상, 이해 증진에 이제 중점을 두게 됩니다. 다소 어렵고 실패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의 기능을 촉진시킬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 성장이 굉장히 동기화되는 거죠. 과제 성공 시에는 많은 노력과 효과적인 학습 전략에 귀인하고 있고, 실패 시 노력 부족으로 우리는 귀인하는 거예요. 내가 노력이 좀 부족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성공할 시에는 우리가 내가 학습 전략이 좀 괜찮았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귀책 사유 요인을 학습 전략에 뒀다는 이야기인 거죠. 학습에서는 실수나 배움의 실패도 중요한 거죠. 이게 학습에서는 실수나 실패도 배움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어떤 개방적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숙달 목표 지향 학습자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에 끈기 있게 또 직면하고, 성공은 내적으로 통제 가능한 원인에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내적으로 통제 가능한 원인에 기인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적인 학습 상황을 받아들이고, 여기 특징을 가진 학습자들은 도전적인 학습 상황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도전적인 과제를 학습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새롭게 도전적인 과제를 우리가 학습할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학습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구체적인 질문과 우리가 요점 정리 같은 학습 전략을 효과적인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숙달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들이 수행 목표 지향적인 학습자보다 이건 중요한 별표예요. 메타인지 생각에 한 번 더 생각을 더 관찰하는 이런 메타인지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기를 이제 들여다 보는 이런 생각을 메타인지 초인지를 더 많이 사용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들은 어떨까요?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들은 지능에 대한 어떤 그 지능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어떤 고정신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타인과의 상대적 비교를 기준으로 내가 쟤보다 좀 괜찮으면은 난 성공했어 라고 하는 어떤 타인 비교 위주로 많이 이런 성공 여부를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고 학습 과정보다 학습 결과 과정보다는 좀 결과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행 목표 지향 학습자들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을 좀 목표로 좀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제 수행 실패 시 귀인하는 영향을 보게 되면 자기 능력 부족으로 귀인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가 불안감을 많이 경험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수행 이렇게 목표 지향 학습자들은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계속 정해진 것만 해 나가는 것들을 수행한다고 하잖아요. 수행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불안감도 많이 경험하고 자기 능력 부족으로 기인하는 경향이 있다. 라번 자신의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과제나 자신의 무능함을 감출 수 있는 과제를 선택적으로 선택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수행 접근 목표 지향 학습자는 여기서 수행 접근 목표 지향 학습자는 자신의 능력을 굉장히 보여주고 싶어 하고 자신감과 높은 우리 자기 효능감을 보인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경쟁에서 이기고 집단 내에서 최고가 되는 것들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과제 실패의 원인을 자기 능력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능력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다. 수행 회피 목표 지향 학습자는 그럼 어떠냐? 수행 회피 목표 지향 학습자는 좀 자신감이 좀 부족하고 낮은 자기 효능감 난 좀 못할 거야. 해내지 못할 거야.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들. 타인과 비교하여 자신이 열등해 보이는 것을 피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죠. 그러면 그런 곳에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니까 이제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집중이 이제 안 되는 거죠. 지능에 대한 어떤 고정적 관점 등에서 나는 진짜 머리가 안 좋으니까 이럴 수밖에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외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점차 수행 목표 지향은 증가하고 숙달 목표 지향은 감소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대학을 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고 학생들을 이제 시험 점수로 상대평가하여 등급을 매기는 이제 현실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습과 성숙은 무엇이냐? 첫 번째 학습이론. 학습이론은 학습이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학습을
자극과 반응 간의 연합으로 보는 행동주의 학습 이론. 인간 내부의 인지적 요인을 강조하는 인지주의 학습 이론. 인지적 요인을 강조하는 것들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고, 그리고 자극과 반응 간의 연합으로 보는 것들을 행동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하고, 인간의 대뇌 활동을 탐색하는 신경생리학적 학습 이론으로 분류합니다. 그래서 학습은, 이거 시험 문제 나와요. 특정한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된다. 경험과 훈련에 의해서. 2번, 학습과 성숙의 관계는 어떤가? 자, 어떤 성숙 단계의 학습은 그 다음 단계의 성숙 단계에서 일어나는 학습과는 다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계속되는 이제 성숙이 되는 거죠. 성숙은 함수로서 학습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고, 학습의 형태는 이제 보상을 기대하고 또 장소에 따른 학습과 잠재 학습으로 좀 나눠질 수 있다. 자, 먼저 행동 학습 이론의 관점에서 보게 됐을 때 행동주의적 관점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인간을 수동적인 존재로 좀 인식을 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습을 통한 행동의 변화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극에 대한 유기체 반응의 계속적 결합과 누적된 결과로 형성된다 라고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블로프는 학습을 자극과 반응의 연합으로 보는 고전적 조건 형성이다. 이거는 자극과 반응으로 연합되어 있는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 하면은 고전적 조건 형성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그럼 손다이크 하면 우리가 효과의 연습의 준비성, 효현준 이렇게 외우면 되죠. 손다이크는 특정한 자극과 자발적 행동 사이의 연합으로 새로운 행동이 형성됨으로써 학습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연합주의 이론, 그래서 효과의 법칙, 연습의 법칙, 준비성의 법칙, 이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효과, 연습, 준비성의 세 가지 원칙을 강조하였다. 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헐은 신행동주의. 헐 하면 신행동주의. 헐은 신행동주의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극과 반응을 매개하는 매개변인을 강조했다. 헐은 신행동주의에서 매개변인을 강조했다. 스키너는 행동상의 변화 자체를 학습으로 간주했다. 추론으로 하는 그런 과정은 필요 없다 라고 해서 행동상으로 변화가 자체로 학습으로 간주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인지주의적 관점을 또 살펴보면은 지각, 기억, 추리, 판단, 상상 등 인간의 능동적인 인지 활동을 중요시 여겼어요. 인지주의적 관점에서는 지각, 기억, 추리, 판단, 상상 등을 인간의 능동적인 인지 활동을 좀 중요시 여겼구나. 그 행동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대한 연구를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환경 자체보다는 환경에 대한 자신의 지각을
지각을 강조했어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자극의 재조직을 이제 강조하느냐. 톨만이란 사람은 톨만 하면 잠재학습이죠. 톨만은 잠재학습은 강화 없이도 학습이 가능하다 라고 이야기하였고, 학습 결과가 반드시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게 잠재되어 있을 수도 있다. 꼭 외적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반면에 반두라는 자기 평가로부터 오는 내적 강화의 영향력을 굉장히 강조했죠. 인간의 행동은 주로 내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평가, 난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해낸 경험들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인간의 행동은 주로 자기 조절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애트킨슨과 쉬프림은 이중 기억 모형을 통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을 강조하였습니다. 애트킨슨과 쉬프림, 요것들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도 잘 기억해 주시고, 크레이크와 로크하트는 정보 처리의 수준 모형을 제시를 하였습니다. 정보 처리 수준 모형. 신경생리학적 관점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학습, 기억, 망각 등 대뇌 활동을 탐색하여 학습 이론을 제시하였습니다. 헵은 지적 발달에 성인기의 경험보다 아동기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헵은 아동기의 경험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였다. 럼베라트와 맥클랜드는 병렬적 분산처리 접근법을 통해 대뇌 활동을 탐색하였습니다. 학습 심리 이론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플라톤은 본질과 관념은 표면적인 존재인 형상과는 달리 타고나는 것이다. 그래서 학습은 타고나는 체계적인 지식 체계로 발전시키는 과정이라고 플라톤이 이야기를 하였고, 아리스토텔레스는 학습은 물리적인 환경과의 접촉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분투는 심리학의 아버지, 사고의 기본 구성 요소를 밝혀내고자 내성법을 사용하였습니다. 내성법. 손다이크는 유기체가 행동 후 만족스러운 상태를 경험하면 그 행동이 강화된다는 효과의 법칙을 제안했습니다. 손다이크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경험하게 되면 강화된다. 그래서 손다이크는 효과의 법칙이라고 외우시면 될 것 같고, 학습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점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에빙하우스는 학습이 연합 경험의 횟수로 결정된다는 가정하에 망각 곡선을 연구하였습니다. 에빙하우스 망각 곡선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제임스는 인간의 의식 과정이 총체로서 환경 적응에 관여한다는 기능주의적 입장을 이야기를 하였고, 파블로프는 조건 반사로서 뇌의 작용에 대해 연구를 하였습니다. 왓슨은
행동은 적절한 자극을 선택함으로써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하였고, 베르트하이머 사물에 대한 인식은 조각의 합이 아니라 조직된 전체의 형태를 지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베르트하이머는 조직된 전체 형태를 지각하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퀼러 하면 통찰학습. 통찰학습에 대한 학습은 시행착오가 아닌 통찰의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차번은 시험 문제도 잘 나올 수 있습니다. 레빈은 사회적 장애, 역학적 합성 및 인과관계를 설명한다. 그래서 학습 심리의 이론가들에 대한 것들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